돌아오는 길에 트르크메니스탄의 작은 민속박물관에 들렸다. 이곳은 삭막하고 황량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탓인지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게 정돈된 모습에 잠시나마 푸근한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여기에 전시된 것은 과거로부터 전수된 자수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식 딱딱한 느낌의 기하학적인 문양은 우리나라의 자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수의 대부분이 꽃이나 새, 곤충 등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소재인 반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배제하려는 종교적 인습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주변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자연 환경이나 사는 모습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즈벡인들과 비슷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나라다. 북한 못지않은 폐쇄적인 국가로 외국인들이 방문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5일짜리 통과 비자도 받기가 극히 어려워 이 나라의 입국이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그래도 석유, 천연가스 등 여러 지하자원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하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그동안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안내하는 청년은 대학에서 공부한 엘리트인데 진지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었지만 민주화가 요원한 자기 나라에 대한 그의 견해가 궁금하기만 하였다. 이 집 담장이 이토록 높은 것은 언론의 자유는 물론 외국인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자국민의 외국 여행도 통제하는 그 나라의 폐쇄성을 닮아서는 아닐까. 우르겐지에서 국내선을 타고 다시 타슈켄트로 돌아온 것은 귀국을 앞두고 국제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이다. 타슈켄트는 1966년 대지진으로 옛 건물은 무너져 버렸고 대부분 새로 지은 건물이라 역사적 유물은 찾기 힘들다. 길을 걷다 보면 낯선 동방 정교회의 새로운 양식의 건물을 보게 된다. 과거 러시아 시절에 동방 정교회가 유입된 이후 이곳엔 약 15% 정도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교회의 분열은 로마 교황의 권한 문제와 성상 숭배 문제로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교구 사이의 분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6세기 콘스탄티노플을 대신하는 비잔티움 교회가 이슬람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그리스와 동유럽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이 무렵 모스크바가 대주교로 격상됨에 따라 제3의 로마로서 동방 정교의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2억 5천만의 교세를 가진 이들은 동방 정교회야말로 초대교회의 전통을 가장 잘 이어가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정교회의 교리는 로마 교황을 수석 주교로는 인정하나 교황의 절대 우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신도에게도 설교권과 영적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과 다르다. 이곳의 로마 가톨릭 성당은 1883년 투르키스탄의 초대 신부에 의해서 최초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성심성당이란 이름의 이 성당은 2005년 신축한 건물인데 한인들을 위한 미사도 있다 한다. 밖으로 나오면 지붕이 작은 탑과 아치형 출입구로 장식되어 있고 주변에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이곳 외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5개 지역에 가톨릭 성당이 있다 한다. 화이트 모스크라 불리는 미노르 모스크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지도상에는 가까운 것 같은데 2.5km를 막상 걸어 올라가려면 힘이 든다. 이 나라 인구 90% 이상이 믿는 이슬람 사원은 그 수와 규모가 대단하다.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라 퇴색되지 않은 채색의 빛이 살아있고 아름다운 문양이 깔끔하다. 그동안 많은 모스크를 보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균형과 비례가 인도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을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모스크 입구에서 한국말로 인사하는 여인을 만났다. 우리 일행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모양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들어간 남편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한국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고 했다. 그는 젊은 에리트다운 풍모와 예의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으며 굳이 자기가 안내하겠다고 나선다.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데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 사양했다. 결국 떠나려는 우리를 붙들고 기사에게 택시비까지 내주고 말았다. 택시를 타면 한국말을 하는 기사가 많다. 그들이 대부분이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이 갈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대우 자동차 공장이 있어 마티즈나 다마스 등 여러 종류의 차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에 대해서는 30일 무비자 입국인데다 한류 영향인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더구나 베트남처럼 바가지 쓰는 일도 없고 물가가 싼 데다 사람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만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기를 당했던 사람은 한국인을 싫어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의 자만스러운 행동은 순박한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오늘 밤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날이다. 지하철을 타고 가장 큰 시장인 초르스 바자로와 그동안 가보지 못한 박물관 두 곳을 가보기로 하였다. 타슈켄트 지하철은 기본 요금 162원이면 웬만한 곳을 갈 수 있다. 지하철역은 도시 문화예술의 향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지하철역 주변은 궁전, 극장, 박물관, 연주홀과 전시관이 밀집되어 예술, 문화와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이 안에 들어서면 여러 모스크형 천장과 각종 산들리에가 장식되어 훌륭한 건축물과 예술품을 보는 듯하다. 초르스역은 초르스 바자르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푸른색 도명으로 된 거대한 바자르는 건물 자체가 구경거리이다. 초르스 바자르는 4개의 물길이 만나는 교차로에 1570년 무렵부터 형성된 시장이다. 여기는 면제품과 견과류 그리고 일교차가 큰 건조한 기후 탓에 말려서 보관한 건과일이 당도가 높아 인기가 있다. 다음으로 간 아무르티무르 박물관은 그 모습이 웅장하여 우즈벡 화폐에도 그려져 있는 타슈켄트 명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입장료를 현지인들은 1,500숨을 내면 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10배 이상인 16,000숨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 건물이 겉모습만 웅장한 게 아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기둥과 계단 등이 모두 미리한 값비싼 대리석으로 장식되었다. 천장을 바라보면 그 규모와 화려함에 넋을 잃는다.
벽에는 그의 탄생 과정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티무르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장식하였다. 그가 이처럼 추앙받는 것은 이 민족의 침략으로 흩어진 민족을 모아 티무르 제국을 건설하였을 뿐 아니라 이 나라를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번영하도록 한 이 나라의 영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각 민족의 고유 우상, 건물의 모형까지 티무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도 전시해 놓았다. 그러나 역사적 한 인물에 국한된 사료이다 보니 전시된 유물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역사박물관은 건물은 웅장하지 않지만 전시물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그 수준이 달랐다. 이곳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임을 보여주는 훌륭한 박물관이다. 26만 점이 넘는 소장유물은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등의 자료를 망라하여 수준 높은 교육박물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손색이 없다. 역사적 자료는 주로 고대로부터 이 나라의 순환과 변천 과정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이 나라의 순환의 역사는 BC 6세기부터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당한 후 BC 4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하에 놓였었다. 6세기 중엽에는 돌골 제국, 8세기에는 이 지역을 놓고 사레센 제국과 당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다. 두 나라의 피튀기는 전쟁은 결국 탈라스 전투에서 사레센군이 승리함으로써 이슬람권에 편입되었다. 이후 13세기에는 징기스칸에 의한 몽골의 지배 등 이후에도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다. 하지만 1369년에 이르러 티무르 제국에 이르러서는 동서양의 문물의 교역지로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건축술은 물론 전문 관측 기술을 비롯한 수학 및 측량 기술이 고르게 발달되었다. 그뿐 아니라 각종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도 놀랍게 발달하여 한때는 중앙아시아 최고의 번성기를 구가한 때도 있었다. 박물관을 나와 걷다 보면 어디든지 숲과 가로수길이 정비되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해준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곳에 극한의 시련이 닥친 적이 있었다. 바로 1966년 대지진이었다. 강도 7.5를 기록한 것은 역사적으로 미중유의 재난이었다. 이때 25만 채 이상의 가옥이 폐허가 되었고 당시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였다. 이때 이곳의 문화유산들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이후 지진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3년 만에 타스켄트를 교육된 현대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지금도 그때 당시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지진 기념탑에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멈춘 채 남아있다. 오늘날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이 나라 국민은 민족적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협력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우리와의 교역량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나라의 미래는 한국과의 관계가 깊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 건설 중장비, 대형 플랜트 등 해마다 20억 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그 대가로 여기에 우리는 전자정부 구축 등 각종 인프라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얼마 전에는 부활하에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우고 한국과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들이 이곳에 진출하여
실무 역량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고급 엘리트를 우수한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이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 속한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9위의 교육 국가에 세계 6위 무기 수출국 노릇까지 하게 되었다. 과거 5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처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적이 없었다. 최첨단 제품의 수출 시장에 우리가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은 90년대에 시작된 정부의 값비싼 투자와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근대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가가 궁금하다. 지금 우리가 미래사회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1대1로의 정책을 내세워 패권국가로서 군림하려는 중국이 우리를 곧 따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자신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한 정략에만 몰두한다면 미래의 한국은 추락하여 나락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과거 실크로드가 낙타를 타고 이루어진 교역으로 도시가 번창하였던 시절 우리는 그 대열에 낄 수 없었다. 하지만 미래의 신 실크로드는 한국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길이 되길 기대한다. 그 길은 동해안에서 러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물류 수송의 신 실크로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인천공항이 세계의 허브 공항으로서 각 나라를 연결하는 공중 실크로드가 되길 기대한다.